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애플과 인플레이션을 더한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수급을 직접 관리하는 비축 대상 품목에 사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1,500억 원을 투입해 대체 과일 가격 안정에 나섰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와 올해 농사는 어떨지 인터뷰에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3월 20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중앙대로 상격청사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아양교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향 동구청 앞 횡단보도 1차로에 승합차와 택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아양교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향으로 지나신다면 2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1차로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달성로 동산 내거리에서 달성 내거리 방향은 달성 내거리 2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입니다. 공사 진행 중이고요. 대학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서문삼거리 방향 신호 2번 받고 지납니다. 달구벌대로 내당역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 방향은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아침까지,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으로 내린다면 1에서 3cm 예상되고요. 비로 내린다면 5mm 내외가 예상됩니다. 빗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7에서 12도 분포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한 대기질 펼쳐지고 대구의 현재 기온은 4.4도, 습도는 49%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시가 뇌질환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합니다. 수성 알파시티에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가 건립될 계획인데요. 대구시와 엘비스라는 업체가 어제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엘비스는 한인 여성 최초로 이 미국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씨가 창업한 스타트업인데요.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뇌질환 솔루션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뇌 회로를 분석해 치매, 뇌전증 등 각종 뇌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요. 지난해 미국과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는 등 뇌질환 치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이 대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엘비스는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175억 원을 투자해 센터를 짓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해 뇌전증과 수면질환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대구 시내 주요 종합병원을 통해 실제 임상 환경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대구의 국책기관인 뇌연구원이 있다는 점도 연구센터 설립의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네, 이 대구시가 뇌 디지털 의료기기 사업 유치에도 나선다면서요? 네, 최근 뇌 발달 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국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1곳 중 7곳이 수도권에 위치할 정도로 이 의료 서비스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경제적 부담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뇌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실증 사업에 선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엘비스 지역 상급 병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 병원 실증 중심의 뇌질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특화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 시 지역 기업이 개발한 디지털 의료기기를 이 병원 클러스터를 통해 실증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망이 구축됩니다. 2026년까지 총 300억 원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네, 대구가 난치성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지원 그리고 사업 유치의 행정력이 모아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경북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은 오전 10시 출근이 지원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주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돕는 중소기업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요. 저출생 극복에 민간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고 마음 편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 아빠의 적극적 육아 참여를 위해 경북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총 2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휴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늘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부모가 일을 하거나 급한 사정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도 이 휴일 어린이집이 많은 부모의 걱정을 덜어줬는데요. 이용요금도 시간당 2,000원으로 저렴합니다. 수성구 학계 출산율은 대구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으로 지난해 0.57명을 기록했는데요. 이 휴일 어린이집 수를 늘리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만드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뿐만 아니라 구군 단위의 이 저출생 극복 대책이 계속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대구 상공회의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박윤경 KK 회장입니다. 대구 상인은 2000년 이후부터 이 경선 대신 추대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24년 만에 상공의원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박 회장은 104명의 상공의원이 선거에 참여한 가운데 71표를 득표해 118년 만에 처음 선출된 여성 회장이 됐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118년이라 기대가 됩니다. 지역 현안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식 짧게 하나 더 볼까요? 네, 대구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이 늘어납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정신응급 입원 병상이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 1개밖에 없는데요. 이 수성 중동병원에 2개를 늘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 총 4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24시간 응급 입원이 가능한데요.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해 야간과 휴일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나 자살 시도자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 개입을 통해 치료 결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로상거리에서 모종을 판매하고 있는 남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상추, 엽채류부터 시작해서 산나물 종류들, 그리고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이제 과채류 종류들 100가지 정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손님들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상추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기본 2-3가지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10가지 이상 늘어난 상황인데요. 손님들이 찾으시는 것도 계속 늘어나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한 가지 딱 추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3월달이 되고 날씨가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추 종류들, 그리고 추위에 강한 엽채류 종류라든지 산나물 종류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세가 비싼 대파, 부추 이런 종류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식물을 키우는 팁은 기본적으로 비료를 잘 주셔야 돼요. 비료가 영양분이기 때문에 잘 주셔야지 식물을 잘 키울 수 있고, 물을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되고 적게 주셔도 안 되고 딱 적당하게 주시면서 웬만하면은 아침에 주시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편하게 애들 데리고 놀러 와도 되고요. 교육하기도 좋고 부담 없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사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과꽃이 피고요. 본격적인 사과 농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올해 작황이 좀 나아질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조광현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광현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 사과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서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없는 과일이 됐는데 특등품부터 못난이 사과까지 품질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평년 대비로 했을 때 얼마나 오른 건가요? 네. 정품 10kg 기준으로 봤을 때 도매 가격이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하니까요. 네.
작년 3만 원 중반에서 4만 원 정도 했던 거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더욱이 정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비품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네. 비품 가격은 3배까지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이제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 이유는 물론 작년 생산량이 30% 이상 크게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 생산량이 크게 줄다 보니까 지금 저장량도 크게 감소하면서 네. 아마 올 여름까지는 이런 사과 가격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사과 가격이 오를 거란 예상이 아마 지난해 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든 게 아마 뭐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농사가 특히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기온이 굉장히 따뜻해서 네. 평년보다 사과꽃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굉장히 빨리 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꽃이 피기 시작한 4월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과꽃이 좋은 피해를 받다 보니까 수정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네. 결실량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화기의 좋은 피해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터라 작년 수확량 급감이 단순 결실 불량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작년 생육기 5월부터 9월까지 정말 유례 없이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네. 그렇게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보니까 단접병이라든지 견무니성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크게 확산되면서 피해가 더 커졌던 거고요. 또 이렇게 병은 감염이 되어서 썩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과일 껍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까만 점같이 바뀐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비품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정품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생산량이 한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과일이 생산량이 크게 줄다 보니까 농가들도 아무리 과일이 비싸도 네. 사과 농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소득이 못한 경우도 많았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로서 이렇게 사과를 비싸게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가져야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안타까운데요. 예, 맞습니다. 과거 대구 하면 사과였거든요. 근데 지역의 재배 면적이 좀 줄어들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사과 재배 면적이 현재 한 33,700헥타 정도 되고 네. 그중에 경북이 한 2700헥타 정도 한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많은 비중을 예, 차지하고 예. 있네요. 최근 재배 면적이 전국 면적이나 경북 면적이 소폭이나마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과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 생산량이 줄어서 사과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마 그럴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과 재배 면적이 줄더라도 예전보다 재배 시스템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되어서 생산성은 크게 향상이 되어 있고 네. 앞으로 아마 그런 생산성 향상은 더 좋아질 걸로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현재 면적에서 풍작이 되면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럴 오히려.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과 반대로 가격 하락으로 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뭐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든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작황이 문제입니다. 올해 작황이 좀 맞습니다. 나아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올해도 작년과 같이 개하기가 좀 빨라질 것 같아서 좋은 피해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작년에 기상이 워낙 좋지 않아서 원래 사과가 달려야 될 꽃들의 생육 상태도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과 농가에서는 먼저 개하기 좋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들 잘 점검해서 대비하셔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상 상황을 잘 주시하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이 빨리 피면 생육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도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농가에서는 어떤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시던가요? 과수 농사는 한 번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1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교육을 받더라도 요즘 이제 농촌에 고령이신 분들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해서 제대로 기술을 이렇게 투입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과서적인 기술 교육보다 어떻게든 현실에 맞는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상기후로 예전에 농사 짓는 방법으로는 농사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시설 지원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난화 또 기후 변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5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안 날 거다 이런 예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분명히 사과 재배에는 불리한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몰라도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라든지 현장 실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현장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쉽게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서 기술도 그만큼 발달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후에 좀 더 잘 맞는 품종으로 바꾸거나 재배 기술 좀 달리 하게 되면 사과의 미래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영천에서 한 600헥타르의 한 100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기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세살수 장치라든지 열풍 방사팬 같은 기상재해 경감 시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노동력은 줄이면서 사과 품질과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과 다축 재배라는 그런 기술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품종에 있어서도 저지대에서 색깔이 잘 나는 품종, 단접병에 강한 품종, 붉은색 착색에 부담이 없는 노란색 사과 품종 네. 같은 다양한 신품종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급하고 있어서 아마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다양한 사과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천만 해도 600헥타르 천여 농가에 사과 농장이 있는데 아마 영천에서도 사과만큼은 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노란색 사과 이런 것도 또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근데 사과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요. 이걸 사과를 먹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입으로 대체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네, 맞습니다. 수입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몇 네. 가지 짚어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해충 검역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생과가 수입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둘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사과 재배 면적만 해도 만약에 풍작이 되면 국내 생산량이 결코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셋째는 아직 국내 사과 재배 농가들이 생산하는 비용이 다소 높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이 좀 낮은 편인데 네. 사과가 수입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책들이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사과 수입이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로 사과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빨리 국산 사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영천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요. 특히나 올해 농사 지을 때 이런 점은 꼭 좀 주의를 해주십사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장에서는 농업인들과 저희가 재해 예방이나 이런 위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네. 그렇게 생산된 사과가 합리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서 소비되면 네. 아마 사과 농업인들과 우리 지금 소비자들을 다 함께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생산자도 웃을 수 있고 소비자들도 웃으면서 사과를 사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냉해나 병충해가 없으면 제일 좋고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같이 가져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조광현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정재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64%입니다. 64요? 네. 네, 어떤 수치인지 궁금하실 텐데 네. 이게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천 결과 대구 경북 현역 의원 생존율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지역 현역 의원 교체율이 64%였던 것에 비하면은 같은 수치지만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반대로 이렇게 현역 교체율이 36%를 기록했는데
이게 2000년대 들어서 대구 경북이 항상 50% 이상의 현역 교체율을 보였거든요. 본선 결과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진다면은 역대 최저 교체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꽤나 조용한 공천에 어울리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역의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25곳 중에 그 단수 추천 및 우선 추천이 8곳, 경선은 15곳, 국민 추천 2곳으로 후보를 정했는데요. 네.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히 현역 중심의 공천을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그 경선에서 초선 의원의 지역구였던 단 4곳에서만 현역이 패했던 것을 고려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현역의 벽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도 현역 프리미엄 메리트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추천제가 또 이슈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리무중이라고 했던 국민 추천제의 결과가 이슈가 됐는데 뭐 비판의 목소리가 먼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공천에 다시 낙하산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추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때 국민의힘이 대구에 2곳의 후보를 정했는데 네. 이게 후보 접수의 문턱만 낮췄을 뿐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가 밀실로 후보를 정한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현실화됐습니다. 예비 후보로도 등록하지 않았던 지역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사를 네. 중앙당이 공천을 한 것인데요. 지역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려꽂기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공은 대구 북구 갑의 우재준 변호사와 동구 군위군 갑의 최연석 전 CDL 제1제당 대표인데요. 우 변호사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대구시 감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지만은 최 전 대표는 고등학교를 구미에서 나오는 등 이후 지역과는 이렇다 할 접점이 없어서 중앙당에서 결국 아무나 내리꽂은 것 아니냐, 낙하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네, 낙하산 공천이다, 밀실 공천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구 중구와 남구도 전국적으로 많이 논란을 빚으면서 공천이 취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략 공천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중남구 공천이 번복이 됐는데요. 한 공관위가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했는데 이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비롯해서 좀 과거 부적절한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도 변호사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 등에서 북한 개입설 등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재검토를 요청한 뒤에 도 변호사가 즉각 사과를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되는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추가로 발언이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공천이 취소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이 취소된 후에 지역민이 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에 탈락자나 다른 지역 예비 후보를 데려올 거다. 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지역에 또 마찬가지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지역민들은 당혹스러운 입장인데요. 좀 생소하죠. 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 추천 후보들까지 모두 TK 출신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묻지마 공천이다 이런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네. 지금 총선을 지금 20여일 앞인 상황에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네. 지역구를 먼저 닫고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대결이 정말 결과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네, 비례대표 홀대입니다. 여야 정당들이 지역구 공천 후에 비례대표 공천에 나섰는데요. 대구 경북은 22대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좀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지금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통해서 공천을 하는데 당선권이 15번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근데 위성정당의 공천 결과 대구 경북은 당선권에 단 한 명씩만 이름 올렸습니다. 때문에 지난번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에서 4명이 당선됐던 것을 비교하면 이번에는 지역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 입성은 어느 때보다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험지 몫의 비례를 정했는데도 위험한 순번을 받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인데 지금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13번을 받았습니다. 네, 안정권이네요.
네, 겨우 안정권을 받았다고 할 수 네. 있겠고요.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민위원장 22번, 서재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6번을 받았는데 지역에서는 지역 험지목 비례대표를 선발하고도 이렇게 좀 후순위로 배치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사실 13번이 안정권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야권의 경우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분열이 됐고 네. 조국 혁신당의 지지세가 높게 나온 상황에서 13석에서 최대 13석 정도가 현실적인 당선권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지역목 비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한 상황입니다. 명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요? 네,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례대표 당선권 안정권에 대구 경북이 단 한 명만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청송 출신의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이 10번을 받으면서 당선권 안정권에 포함이 됐고 이다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23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6번으로 올렸는데 지금 국민의 미래 당선 안정권이 20번 안팎으로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단 한 명, 김희상 의장 한 명만이 들어가고 추후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부 후보자 사퇴하고 이후에 좀 비례 순번을 승계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때문에 국민의힘 이번에는 당선이 안 되지만 이후에 좀 당선권 승계받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험지 홀대, 텃밭 홀대, 아쉬운 탄식이 가득한 비례대표 홀대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영남일보 정치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낮과 밤의 길과 같은 춘분인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합니다. 산불경보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